642년 10월 평양성 궁궐 안뜰에는 핏빛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칼과 창에 찔려 쓰러진 고구려 귀족들의 신음소리가 가을 하늘을 찢었죠. 그 한가운데 피로 물든 갑옷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계소문. 그는 방금 자신의 왕 영유왕을 죽였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역사책은 그를 폭군이라 불렀습니다. 독재자라 낙인 찍었죠. 정당한 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찬탈한 역적. 고구려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 우리가 배운 역사는 영계소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42년 당 태종 이세민은 이미 고구려 침공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중원을 통일한 거대 제국 당나라가 동쪽을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었죠. 그 시기에 고구려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영유왕과 귀족들은 당나라에 굴종하는 외교 노선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허물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며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영계소문의 쿠데타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당나라의 대규모 침공을 모두 격퇴했죠.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 제국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영계소문이 집권한 642년부터 그가 죽은 666년까지 고구려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야 비로소 고구려는 무너졌죠. 668년의 일입니다. 만약 영계소문이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그의 아들들이 단합했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영계소문을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누구일까요?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 집권한 세력들이죠.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영계소문은 적이었죠. 당나라에게 영계소문은 원수였습니다. 자신들의 황제를 패배시킨 동방 정벌의 꿈을 좌절시킨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승자의 시각으로 영계소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고구려를 지켜낸 영웅이 아니라 왕을 죽인 역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계소문이라는 인물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정말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요구한 강력한 지도자였는지 말이죠. 피로 얼룩진 쿠데타 현장에서 시작된 그의 통치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동방의 강국이라 불렀고 영계소문을 두려워했죠. 그는 어떻게 동아시아 최강국을 상대로 싸워 이겼을까요?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세기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등장했죠. 618년 이연이 당을 건국했고 그의 아들 이세민이 626년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황제가 되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당 태종은 야심찬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동돌고를 정복하고 서역을 장악하며 토번을 압박했죠. 중원을 통일한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고구려였죠. 당 태종에게 고구려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세 차례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결국 나라를 잃은 전례가 있었지만 당 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치밀했고 더 강력했죠. 이 시기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영양왕 시대에 수나라의 대규모 침공을 막아낸 고구려는 외견상 강대국이었습니다. 612년 살수대첩으로 수나라 100만 대군을 격파한 전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을지문덕이라는 명장의 이름은 동아시아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영양왕이 죽고 618년 영유왕이 즉위했을 때 고구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과 물자가 소모되었죠.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경제는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분열이었습니다. 고구려 귀족 사회는 크게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죠. 하나는 대당 강경파였습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영계소문이 아버지 연태조가 이 계열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당 유화파였습니다. 영유왕과 그를 둘러싼 귀족들이 여기에 속했죠. 그들은 당나라를 자극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유왕의 선택은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당 태종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고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631년 당 태종은 고구려에게 천리장성 축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유왕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축조하던 거대한 방어선이었죠.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서부 변경의 군사 책임자였죠. 망리지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최고 군사직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당나라의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었죠.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정찰을 보내며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640년대 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 태종은 고구려 침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신하들에게 고구려는 반드시 정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고구려 정벌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죠.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침공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영유왕과 귀족들은 여전히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라에 더 많은 조공을 보냈고 더 낮은 자세를 취했죠. 642년 초 당 태종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천리장성 축조 중단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유왕은 당나라 사신을 맞아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죠. 하지만 영계소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리장성 축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서부 변경에서 그는 독자적으로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죠. 조정에서는 영계소문을 문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영계소문이 왕명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죠. 642년 여름 영유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계소문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영계소문은 왕명을 따르지 않고 당나라를 자극하고 있다.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족들은 동의했죠. 그들은 영계소문을 평양으로 소환해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때 영계소문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는 영유왕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역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심했죠.
642년 10월 그는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왕과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살해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계소문의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정변이라 기록했고 영계소문을 역적이라 불렀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의 발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나라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계소문은 그 역할을 자신이 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영계소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사료에 근거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정사인 구당서와 신당서입니다. 둘째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죠. 셋째는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이 세 기록 모두 영계소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구당서 고려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성품이 흉악하고 잔인했다. 그는 영유왕과 대신 100여 명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다. 신당서는 더 자극적입니다. 영계소문은 스스로를 개라 불렀다. 그는 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독점했으며 백성들을 학대했다. 당나라의 기록에서 영계소문은 폭군 그 자체입니다. 그가 왕을 죽인 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묘사되죠. 당나라 사신들은 영계소문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는 오만하고 무례하다. 천자의 사신 앞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적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직접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패배했고 그 충격으로 죽었죠. 당나라 입장에서 영계소문은 자신들을 굴욕적으로 패배시킨 원수였습니다. 그런 당나라가 영계소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 없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김부식은 고려시대 유학자였고 그가 쓴 삼국사기는 12세기에 완성되었죠. 고구려가 멸망한 지 거의 5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김부식은 영계소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왜 김부식은 영계소문을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했을까요? 여기에는 유교적 명분론이 작용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김부식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역사를 바라봤고 영계소문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부식이 살던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 사회였습니다. 무신이 권력을 잡는 것을 경계하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영계소문은 나쁜 선례로 여겨졌습니다. 김부식은 무신들이 영계소문을 본받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영계소문의 쿠데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영유왕을 속여 평양성 교회에서 열병식을 열었다. 왕과 귀족들이 나오자 영계소문은 미리 매복해둔 군사들을 풀어 그들을 죽였다. 영유왕은 참수되었고 대신 100여 명이 살해되었다. 시체가 쌓여 구덩이를 이뤘다. 이 기록은 영계소문의 잔혹함을 강조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방법이 얼마나 비열했는지를 부각시키죠. 독자들은 이 기록을 읽고 영계소문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100여 명이나 죽였을까요? 구당서는 100여 명이라 했고 삼국사기도 같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당나라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고구려 귀족 사회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1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위 귀족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영계소문이 제거한 대상은 영유왕과 그를 지지하는 핵심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 명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죠. 또 다른 부정적 평가는 영계소문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대망리지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 스스로를 임명했습니다. 대망리지는 고구려의 모든 군사와 행정을 통괄하는 직책이었죠. 사실상 왕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를 비판합니다. 영계소문은 보장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왕권을 무시하고 독재를 한 것으로 묘사되죠. 유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외교 태도도 비판받았습니다. 그는 당나라 사신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신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를 갖추지 않았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중국 황제를 천자로 인정하고 예를 갖춰야 했죠. 영계소문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오만이었습니다. 당 태종은 고구려가 천자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며 분노했죠. 이것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는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계소문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그의 종교 정책입니다. 그는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숭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고구려는 불교 국가였는데 영계소문이 도교를 들여와 불교를 밀어냈다는 것이죠. 삼국사기는 영계소문이 당나라에서 도사를 청해 들여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영계소문의 큰 과오로 봤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쓴 기록에는 영계소문이 불교를 박해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불교와 도교를 함께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계소문 사후 고구려의 멸망이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결정지었습니다. 666년 영계소문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장남 남생, 차남 남건, 삼남 남산이 서로 싸우면서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였죠. 결국 668년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계소문의 독재가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다. 그가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다투게 되었고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논리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영계소문이 없었다면 고구려는 살아남았을까요? 오히려 그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훨씬 일찍 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영계소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첫째, 왕을 시해한 반역자. 둘째, 권력을 독점한 독재자. 셋째, 당나라에 오만하게 대한 무례한 자. 넷째, 불교를 박해한 종교 탄압자. 다섯째, 고구려 멸망의 간접적 원인 제공자. 이 모든 평가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역사의 다른 면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역사학계는 영계소문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종서 교수, 고려대 이정빈 교수 등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죠. 그들은 영계소문을 단순히 폭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는 당시의 국제 정세입니다. 642년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당나라는 이미 고구려 침공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자치통감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40년 당 태종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고구려는 반드시 정벌해야 한다. 수나라가 실패한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 할 것이다. 당 태종은 구체적인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641년부터 요동 방면의 군량을 비축하기 시작했고 642년에는 수만 명의 공병을 동원해 도로를 수리했죠. 이것은 명백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유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당나라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천리장성 축조를 중단했고 군사력을 약화시켰죠. 김종서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영유왕의 유화 정책은 당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고구려를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만약 영계소문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43년이나 644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구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천리장성은 완성되지 않았고 군사력은 약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는 훨씬 쉽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계소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변경의 책임자로서 당나라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유왕을 제거하고 강력한 군사 정권을 수립해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영계소문의 실제 정책입니다. 그가 집권한 후 고구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삼국사기와 구당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영계소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첫째, 군사력 강화. 그는 즉시 천리장성 축조를 재개했습니다. 서부 국경 지역의 방어시설을 대폭 보강했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무기 생산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곧 있을 전쟁에 대비한 합리적 조치였습니다. 둘째, 중앙 집권화. 영계소문은 대망리지라는 직책을 통해 군사와 행정을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전시체제로의 전환이었죠. 분산되어 있던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외교 노선의 변화. 그는 당나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조공을 거부하고 당나라 사신을 냉대했죠. 이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645년 드디어 당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했죠. 10만 명 이상의 정예군, 최신 무기, 풍부한 군량. 당 태종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구려는 버텼습니다. 요동의 여러 성들이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죠. 가장 유명한 전투는 안시성 전투입니다. 645년 6월부터 9월까지 안시성주 양만충과 그의 군사들은 당 태종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구당서는 이 전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 태종이 직접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50일 동안 계속된 공격에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당군은 큰 토산을 쌓아 성벽을 넘보려 했으나 성 안의 군사들이 이를 빼앗았다. 결국 당 태종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하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 제국의 황제가 직접 이끈 원정이 실패한 것이죠. 당 태종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충격으로 649년 당 태종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안시성은 어떻게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왜 당나라의 맹공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연개소문의 준비에 있습니다. 그가 집권한 후 3년 동안 고구려는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켰죠. 만약 영유왕의 유화 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안시성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았을 것이고 군량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나라는 훨씬 쉽게 고구려를 무너뜨렸겠죠. 세 번째 근거는 연개소문 치하 고구려의 국력입니다. 그가 독재자였다면 그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약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고구려는 오히려 강해졌죠. 647년 당 고종이 즉위한 후에도 당나라는 계속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648년, 655년, 658년, 661년 수십 차례에 걸친 침공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구려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662년부터 666년까지 당나라는 대규모 원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설인기라는 명장을 보냈고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고구려는 버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서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토번과 돌고를 압박했죠. 그런 당나라를 20년 이상 막아낸 나라는 고구려가 유일했습니다. 고려대 이정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개소문이 없었다면 고구려는 650년 이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는 고구려의 생명을 최소 20년은 연장시켰다. 이것이 바로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연개소문이 외교 전략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나라와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제, 외 말갈 등과 동맹을 맺어 당나라를 견제했죠. 656년 백제는 신라를 공격했고 고구려는 이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연개소문은 북방의 거란, 말갈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당나라의 후방을 위협하게 함으로써 당나라가 고구려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매우 고도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연개소문 개인의 군사적 능력입니다. 여러 기록들이 그의 용맹함과 지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당서조차도 연개소문은 용맹하고 지략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는 직접 전장에 나가 싸웠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는 청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백성들을 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성 밖의 식량과 물자를 모두 없앴죠. 당나라 군대는 적지에서 보급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구전 전략을 폈습니다. 결전을 피하고 성곽의 의지에 오래 버티는 전략이었죠. 당나라 군대는 오랜 원정으로 지쳐갔고 고구려는 이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 당시 고구려 사회의 반응입니다. 만약 연개소문이 정말 폭군이었다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단결했죠. 안시성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50일 동안 당 태종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구려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개소문의 통치가 폭압적이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싸웠을까요?
7번째 근거는 영계소문 사후 고구려의 상황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고구려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666년 영계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고 2년 만에 고구려는 멸망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계소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고구려는 당나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곧바로 무너졌죠. 만약 그가 폭군이었다면 그가 죽은 것이 고구려에 도움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8번째 근거는 중국 측 기록의 모순입니다. 당나라 기록들은 영계소문을 폭군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당 태종은 영계소문은 강적이다라고 말했고 당 고종도 고구려를 정복하기 어려운 것은 영계소문 때문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무능한 폭군이었다면 당나라가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겠죠. 당나라가 영계소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반증입니다. 9번째 근거는 일본 측 기록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와 왜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계소문 시기에 고구려와 왜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고 사신이 오갔죠. 일본 기록은 영계소문을 강력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이 아닌 제3국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계소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국내성을 순시할 때 한 늙은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영계소문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침없이 정치에 대해 비판했다. 영계소문은 그의 말을 경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단순히 잔인한 독재자만은 아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종합하면 새로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영계소문은 시대가 요구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개인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의 독재는 전시체제에서 필요한 중앙 집권화였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공을 20년 이상 막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훨씬 일찍 멸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영계소문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반론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쿠데타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연세대 박찬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해도 왕을 시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영계소문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설득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을까요? 쿠데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그가 너무 성급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성균관대 정호섭 교수는 당시 상황에서 영계소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영유왕은 이미 영계소문을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영계소문은 죽느냐 쿠데타를 일으키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는 영유왕에게 제거되었을 것이고 고구려는 유화 정책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침공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겠죠. 두 번째 반론은 연개소문의 독재 체제가 장기적으로 고구려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한국 외대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연개소문은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켰다.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그의 독재가 고구려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세 아들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장남 남생은 망리지직을 물려받았지만 동생들이 반발했죠. 남건과 남산은 남생을 공격했고 남생은 당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이 내분이 고구려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개소문의 권력 세습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들이 분열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자신이 쌓아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한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단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남생, 남건, 남산이 협력했다면 고구려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론은 연개소문의 외교 노선이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비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연개소문이 당나라와 타협했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당 태종은 이미 고구려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당나라의 국가 전략이었죠. 연개소문이 아무리 유화적으로 나왔어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했을 것입니다. 영유왕의 유화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히려 연개소문의 강경 노선이 당나라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만만치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당나라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고구려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연개소문의 내정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기록에는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 과도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백성들의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개소문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멸망했을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겠죠. 다섯 번째 반론은 연개소문의 종교 정책입니다. 그가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를 들여온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종교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연개소문이 불교를 박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도교를 장려했지만 불교를 금지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불교와 도교를 함께 받아들이는 포용 정책을 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여전히 많은 불교 사찰이 있었고 승려들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도교를 들여온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나라도 도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도교를 받아들인 것은 당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 있죠. 여섯 번째로 연개소문의 군사적 성공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확실히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구려가 멸망했죠. 그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고구려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고구려 멸망은 연개소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들의 잘못일까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후자에 동의합니다. 연개소문이 살아있었다면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7번째로 연개소문의 인간성에 대한 평가도 복잡합니다. 그는 냉혹한 정치가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이것은 그가 잔인했다는 증거일까요? 역사를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냉혹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을 일으켰고 처칠은 폭격을 명령했죠. 그들이 평화적 방법만을 선택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개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지만 그것이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8번째로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민족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연개소문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켜 세우는 것을 경계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죠. 이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연개소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를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의 공과 과를 모두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평가는 무엇일까요? 연개소문은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였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킨 유능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냉혹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죠. 그를 단순히 폭군 또는 영웅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양면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존재는 고구려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1400년 전의 한 지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역사평가의 상대성입니다. 연개소문은 오랫동안 폭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재평가는 그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죠. 이것은 역사적 평가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유일한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재해석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고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면서 우리의 역사 이해는 계속 변화합니다. 연개소문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기존의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다른 시각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국가를 구했죠.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연개소문의 사례는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연개소문의 방식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독재는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입니다. 영계소문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훨씬 일찍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군사적 준비와 강경한 외교 노선이 나라를 지켰죠. 오늘날 한국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계소문의 이야기는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역사서술의 권력성입니다. 영계소문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승자인 당나라와 신라가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배우고 있을까요?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일까요? 우리는 비판적으로 역사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후계자의 중요성입니다. 영계소문은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분열이 고구려 멸망으로 이어졌죠. 이것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체제는 취약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시스템도 무너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리더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민족사의 의미입니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영계소문의 이야기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 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위험할 수 있죠. 우리는 영계소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그의 저항 정신과 전략적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시대적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영계소문을 21세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7세기의 인물이고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 그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봐야 하죠. 오늘날 우리도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우리의 선택들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것은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덟 번째로 영계소문의 이야기는 개인과 역사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영계소문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영계소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그런 인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개인과 시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계소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혜와 용기, 전략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평등, 국제 갈등, 이런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혜롭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642년 10월 피로 얼룩진 평양성에서 시작된 영계소문의 통치는 2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24년 동안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당나라를 상대로 끝까지 싸웠죠.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그를 시대가 낳은 영웅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시대에 고구려가 필요로 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과거의 인물들을 통해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죠. 영계소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 그의 투쟁, 그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계소문은 폭군이었을까요? 영웅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둘 다였을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역사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재해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계소문이라는 한 인물을 깊이 들여다본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영계소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